계속 이어서 우리 재평가 봐야겠는데, 그래서 재평가 결론이 뭐였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게 뭐야? 상각구원가, 한마디로 우리 그 장부금액의 최초 취득원가, 감가상각후원가, 우리가 토지만 봐서 그렇지 원래는 상각후원가라고, 장부금액 이 공정가치보다 작고 공정가치가 높아지면 재평가 잉여금으로 했다가 이전에 인식한 감소액이 없으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라는 거잖아. 이전에 인식했던 재평가 감소액이 없으면 처음부터 OCI로 가는데, 이전에 인식했던 감소액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작한대. 그러면 뭐부터 하라고? 당기손익부터 인식하고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인식하라고 남는 거. 아까 우리 했잖아, 그죠? 문제에서 풀어본 거지. 올라갈 때, 그러니까 올라가는 방향에서 재평가로 증가된 경우에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면 바로 재평가 잉여금 줬고, 밑에서 시작하는 거면 밑에서 빵까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빵에서부터 위에까지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라는 거지. 그치? 그리고 똑같지. 감소할 때도 감소할 때도 빵에서 시작하는 거면 처음부터 NI로, 근데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면 여기까지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밑에서는 당기손익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위에서 어때 뭐 이렇게 되든 간에 여기는 뭐야? 여기는 다 당기손익에서 노는 거고 여기에서는 OCI로 노는 거라고요. 알겠죠? 위에서 내려오면 위에 OCI 다 깎고 그 다음 당기손익으로 내려간다는 거지. 자, 포괄손익 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만이 뭐가 존재한다? 마감분계가 존재한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 총포괄손익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출자와 배당이라고 썼다고 쳐. 그렇게 썼다고 쳐.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어? 여기 이름은 없지만 자본의 변동이 되겠지. 총 3가지가 있다. 영업활동이 있고 주주와의 거래가 있는데, 자본의 변동은 주주와의 거래로 인한 변동과 영업활동이란 인한 변동이 있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변동도 당기순이익에 해당하는 수익비용이 있고 기타 포괄손익에 해당하는 수익비용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토지를 처분할 수 있겠지. 재평가된 토지를 처분할 때 우리가 원래 재평가 잉여금이 아예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토지 처분하면서 받은 현금과 차이를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했었어.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 아까 우리가 토지가 최종 11만 원이었잖아. 그걸 예를 들어서 13만 원에 팔았다고 하면 현금 13만 원, 토지 11만 원, 인 상태로 그냥 그대로 파는 거야. 유형자산 처분이익 2만 원. 그런데 재평가 잉여금은 그러면 여기에 계속 남아 있나요? 여기에? 그래도 되고, 재평가 잉여금을 어떻게 해도 된다고?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해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10,000원 적혀 있어도 되고, 여기에 10,000원 적혀 있어도 되고, 여기에 10,000원 적혀 있어도 된다. 의미 없다 라는 거지. 그러나 얘들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 다시, 재평가 잉여금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됐어요. 얘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뭐라고 적혀요? 아무것도 안 적힌다. 그래서 이걸 재분류 금지 항목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원래 재평가 잉여금을 인식하면서 토지가 증가할 때는 포괄이익으로 넣는다며, 얘는 안 넣어. 재평가 잉여금의 감소면 여기에, 쌤, 그럼 이거 여기에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넣어. 왜요? 그래서 뭐야? 그래서 자본의 변화는 없는 거고 선택적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여기에 아무 영향 안 미친다. 알겠죠? 언제만 영향을 미친다? 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고 직접적으로 감소할 때 영향을 미치는 거지, 이렇게 넘어갈 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총 포괄손익, 그러니까 포괄손익 계산서의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당기순이익까지는 수익 비용이고 걔들은 임시계정이고 걔들은 마감분기가 필요한데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놈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증가할 때나 감소할 때 여기에 적힐 뿐 마감분기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다가 예를 들어서 출자 적었다고 쳐. 배당 적었다고 쳐. 그래서 자본의 총계 이렇게 나왔다고 쳐. 그렇다고 얘가 마감 분계가 있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적어준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진짜 손익계산서고 여기는 그냥 얘 변동을 적어만 준 거야. 적어만. 알겠죠? 이렇게 출자 배당해서 자본의 변동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겠지. 그냥 안 적어줘도 되고 적어줘도 되잖아. 그 개념이에요. 알겠죠? 자, 212페이지로 가죠. 재평가 풀어봤고 212페이지로 가서 우리 유형자산을 팔았을 때 한번 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을 팔았을 때는 우리가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을 하고 팔아야 돼. 왜? 자, 유형자산 처분금액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 차이라고 하는데 이 장부금액이라는 놈은 아까 앞서서 우리가 감가상각을 했을 때 유형자산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장부금액이라네. 얘가 장부금액이래. 그러면 7월 1일에 팔았으면 6개월치의 감가상각 해줘야 된다? 말아도 된다? 6개월치의 감가상각 여전히 해줘야 된다. 기중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중 그 처분일까지 감가상각을 하고 나서 파는 거다. 항상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을 없애는 거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보죠. 발생주의에서 12월 31일에 회계 처리하는 이유는 뭐죠? 매일 하기 귀찮기 때문이에요. 원래 매일 해도 돼.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기업이 1년마다 결산을 하는 기업도 있고요. 3달마다 결산을 하는 기업도 존재합니다. 3달마다 존재하는 기업은 결산 수정 분기를 1년에 4번 하는 거겠지. 맞잖아. 감가상각비 3달치 계산해줘야지. 재무상태표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럼 매일 결산을 하면 매일 보여줘야겠지. 그러면 오늘 처분하는 거랑 연말에 처분하는 게 당연히 다르겠지. 그러니까 처분 전에는 처분 전 장부 금액까지 감가상각을 완료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겠지. 여러분 정기예금이라고 생각해봐. 우리가 이때 계약을 했다고 해서 이만큼 수익이 발생하는데 요때 결산 수정 분기를 하는 이유는 뭐야? 이게 다 발생한 거라는 거잖아, 이자 수익이.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실제로 여기에서 해지를 했다고 쳐. 요만큼의 이자를 받을 권리가 존재하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자 수익도 인식해야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10,000원이고 이자 1,000원이래. 근데 요때 해지하면 250원밖에 안 준대. 그럼 요때 1,250원 줄 거 아니야. 물론 실제로는 위약금 같은 게 존재하지만 그런 거 없다고 치면 여기에서 1,250원 줄 거 아니야. 250원 이자 수익이지 갖고 있었으니까 인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감가상각비도 매일 하기 귀찮아서 연말에 하는 거야. 매일 하기 귀찮아서. 알겠죠? 그러니까 처분하기 전에 항상 뭐 해줘야 된다? 감가상각을 해주고 처분을 해야 한다. 그럼 예제 7번 한번 풀어보죠. 대안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 내용수 10년 잔존가치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데 얘를 100만 원에 매입했대. X 2년 말 재무상태표가 이 새끼들 봐라. 2년 말을 줬어. 2년 말. 2년 말 재무상태표가 아래와 같을 때 X 3년 7월 1일 처분 시 회계 처리를 하라라고 돼 있네. 이거 어떻게 구한 거예요? 이 100만 원 빼기 0 해서 10년 중에 2년은 사용했다라고 20만 원 나온 거지. 그러면 우리 7월 1일까지 몇 개월 더 쓴 걸까? 6개월 더 쓴 거지. 1, 2, 3, 4, 5, 6. 쌤, 7월 1일이면요. 7월 1일도 사용한 거 아닙니까? 7월 1일이 처분한 경우 보통 이렇게 쓰면 우리 6월만 6개월분만 물론 실제로 7개월분을 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만 수험에서
되게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6월 말일에 처분하는 경우라고도 쓰는데 처분일은 이렇게 좀 섞어서 쓴다. 처분일은.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것을 내년 1월 1일에 처분한다라고 하면 12월 31일 이꼴 1월 1일이므로 1일은 생각하지 않는 게 뭔가 암묵적인 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뭘로 똑같이 보아라? 6월 31일과 똑같이 봐라. 근데 취득할 때는요. 취득할 때는 1월 1일이건 1월 31일이건 1월 31일이건 둘 다 1월로 봐라.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는 무관해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안 헷갈리게 수험에 출제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는 취득할 때는 1월 1일에 취득하면 12개월분, 1월 31일에 취득해도 12개월분을 생각하는 건데 처분할 때는 예를 들어 7월 1일이 있고 7월 31일이 있다고 하면 앞에 거는 6개월분만 생각해주고 뒤에 거는 7개월분 생각해줘라. 쌤, 조금 좀 비상식적이지? 약간 암묵적인 룰이다. 약간. 자, 해보자. 그러면 결국 얘는 6개월 삼각, 얘도 6개월 삼각. 이해되죠? 그러면 6개월 더 삼각하면 얘가 감가상각비가 얼마가 돼요? 6개월 더 삼각하면 30만 원? 25만 원이 되겠지. 왜요? 10만 원 빼기 만 원, 100만 원이네. 100만 원 빼기 10만 원 없지, 빼기 빵이지. 곱하기 10 나누기 1 곱하기 6 나누기 12 해서 5만 원 더 해주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25만 원. 건물이 얼마? 100만 원. 장부금액 얼마? 75만 원. 이게 언제? X3년 7월 1일 현재. 그러니까 75만 원짜리를 90만 원에 파는 경우와 75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파는 경우가 있는 거지. 케이스 1이 90만 원에 파는 경우니까 현금이 어떻게 되는 거야? 90만 원에 파는 경우. 7월 1일 재무상태표 위에서 봤지? 얼마가 있었어요? 건물이었죠? 건물은 항상 취득원가로 기록되니까 1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2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지. 자산이 감소하니까 대변, 자산의 차감 계정이 감소하니까 차변. 그러면 여기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얼마가 되는 거야? 지금 감가상각부터 해야 되는데, 그지? 미안해요. Sorry. 자, 아까 감가상각비 이미 해놓고, 그지? 감가비 5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5만 원. 이거 먼저 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건물 감누해서 100만 원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25만 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75만 원짜리를 90만 원에 파니까 일단 안 봐도 15만 원 이익이겠다. 그지? 안 봐도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15만 원 나오겠다. 이때 이익을 뭐라고 쓴다고요? 유형자산 처분이익. 그리고 여기가 건물 해서 1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해서 25만 원. 이렇게 하면 대차가 맞겠지. 90만 원짜리 75만 원에 판 거니까 15만 원 이익이겠지. 그지? 밑에서는 얼마에 팔았어? 여기 똑같이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이지. 7월 1일 감가상각비 5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5만 원 이렇게 하는데 똑같이 요거를 파는 거니까 현금만 달라지지.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는 거야? 50만 원이 들어올 테니까 25만 원을 손해 본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손실이지.
손실이 25만 원 적힐 건데 이 손실 뭐라고 적자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 처분 손실이라고 적자고. 그리고 똑같이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해서 25만 원, 여기가 1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죠? 여기까지 유형자산의 처분을 봤다. 유형자산의 처분은 결론적으로만 말하면 장부금액으로 파는 거고, 장부금액이란 해당 날짜까지의 감가상각을 완료한 거다 라는 거죠. 자, 이제 214페이지 연습문제 볼 차례인데, 자, PBF가 좀 끊겨서 좀 바꿔보도록 하죠. 슈르륵 슈르륵. 자, 연습문제로 왔다. 자, 여러분이 졸지 않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자, 조금 민망하네요. X1년 7월 1일 기계장치를 100만 원에 구입하였다. 7월 1일에 구입했다 라고 하면 7월 1일, 8월 1일, 9월, 10월, 11월, 12월 말일까지는 6개월 쓴 거네. 그죠? 이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5년이며 잔존가치는 20만 원이다. 기계장치를 정액법으로 생각해 오다가 현금 90만 원을 수취하고 처분하였다. 언제? X2년 10월 1일에. 그러면 요때는 9개월만 생각해줘야겠지. 왜요? 10월 1일 약간의, 이건 그러니까 사실 논리적이지 않은 약간의 관행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X1년 7월,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생각하고 나서 1월 1일에 팔았대. 한 달치 생각하기 애매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31일에 샀으면 이때는 한 달이 생각이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12월 31일에 샀대. 그리고 1월 1일에 팔았대. 한 달 생각해요, 안 해요? 하죠. 12월 31일에 샀으니까. 근데 2달 생각하기엔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야? 여기를 앞에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앞에를. 알겠죠? 자, X1년, X2년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그리고 X2년 처분손익 계산하고 처분대 비용이 있다고 회계 처리도 해보래. 해봅시다. X1년의 감가상각비 얼마예요? 100만 원 빼기 0. 0? 아니지. 0 하면 틀린 거지. 잔존가치. 그러니까 항상 잔존가치가 0이라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가정하면 안 된다. 잔존가치가 0이라고 가정하면 안 되고, 잔존가치가 20만 원이니까 여기에서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80만 원이 되는 거죠. 80만 원에서 기계장치의 내용연수가 얼마였다? 5년이었다. 그런데 X1년에는 몇 개월만 생각하는 거예요? 6개월만 생각하는 거지. 그럼 X2년에는요? 10월 1일에 팔았으니까 완전 동일하게 하는데 감가상각 대상금액도 동일하고 정액법 동일한데 몇 개월만? 9개월만. 그러면 X2년 10월 1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한 번에 계산할 수는 없을까?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나누기 6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누기 60분의 12 이렇게 하고 12, 12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60개월 중에 몇 개월 썼다? 15개월 썼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 얼마입니까? 80만 원 나누기 5 곱하기 6 나누기 12 하면 여기가 8만 원. 여기가 얼마? 12만 원. 합해서 얼마? 20만 원. 얘가 얘 왜 구해? 직전 장부금액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100만 원에서 20만 원 빼면 장부금액 얼마예요? 80만 원. 그러면 얼마에 팔았다고? 90만 원에 팔았다고. 처분손익 얼마? 80만 원짜리 90만 원에 팔았으니까 10만 원 이득이겠네. 맞잖아. 아니 그냥 여러분 80만 원짜리 90만 원에 팔면 10만 원 이득이잖아. 처분손익 10만 원. 이렇게 되겠지.
회계 처리 한번 해보죠. 10월 1일 날 어떤 감가상각 처리를 하죠? 감가상각비를 얼마만큼만 처리해요? 9개월만큼만 처리한 12만 원을 여기 해줘야겠지. 이 이전에 어떤 회계 처리가 있을 거야? X 1년에 취득했던 회계 처리가 뭐가 있는 거야? 기계장치 차변에 100만 원, 대변에 현금 100만 원, X 1년에 처리했고, X 1년 말에 감가상각비 차변에 8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대변에 8만 원 해서 X 1년 말 장부 금액이 92만 원이었지. 92만 원이었는데 여기 감가상각비 12만 원과 감가상각 누계액을 12만 원 더 상각해줘서 장부 금액이 80만 원이 된 상태지. 그러니까 장부 금액이 없애주려면 80만 원을 없애주면 되겠지. 기기장치 80 적는 게 아니라 100만 원 적는 거지.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야? 20만 원이다. 근데 얼마 들어왔어요? 현금이 100만 원 들어왔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얼마다? 10만 원이다. 이렇게 적는 거지. 간단하죠? 그쵸? 간단해. 근데 만약에 요때 물음 3에서 처분의 부대원가가 있었대. 그럼 어떻게 돼? 부대원가에 대한 추가적인 회계 처리가 존재하죠. 현금이 5만 원이 더 나갔대. 그치? 물음 3. 그럼 이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비용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지 말래. 왜? 애초에 이 매각대금 자체가 순 매각대금과 같이 처리하래. 돈 들었으면 이것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얘 자체를 95만 원으로 바꾸라는 거지. 너 그럼 받은 거 그거 95만 원 받은 거야 인마. 그러니까 이게 얼마야? 너 5만 원이야. 이게 얼마다? 이렇게 한 건 물음 3이지. 뒷페이지에 있어. 뭐 이렇게 필기하지 마. 지우지 마. 물음 3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자, 뒷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순매각대금이랑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순매각대금에서 장부금액을 차감한 금액인데 순매각금액은 매각금액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거다. 알겠지? 그러니까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5만 원이 적힌다라는 거죠. 응? 잠깐만. 현금이 아이씨 왜? 미안해. 미안. 오늘 숫자 실수를 좀 했네. 현금 100만 원이 아니라 90만 원 받았다 했지? 90만 원 받았을 때 기계를 얼마에 팔았다고? 80만 원에 팔았다고. 순금액으로. 그래서 이익이 10만 원인데, 그치? 이게 물음 2번인데 물음 3에서 만약에 90만 원이 아니라 순금액으로 순매각대금이 85만 원이라면 순매각대금이 85만 원이라면 이때 이익은 5만 원이더라. 이렇게 한다는 거지. 자, 그리고 문제 2번. 감가상각의 변경을 조금 추가적으로 볼 건데 여러분, 우리 감가상각의 요소들 있지, 요소들. 감가상각 대상금액. 이게 뭐였지? 취득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뺀 거였지. 그리고 내용연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뭐 하나가 있었지? 감가상각 방법이 있었어. 방법에는 정률법, 뭐 연수합계법, 체감잔액법 같은 게 있었는데 얘네는 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기업이 추정하는 거라고. 기업이 추정. 기업이 어떤 걸 추정? 다 쓰고 남은 가치를 추정. 기업이 어떤 걸 추정? 얼마 동안 쓸 것인지를 추정. 어떤 걸 추정? 우리가 소비하는 행태를 추정. 행태 똑같은 비슷한 말이죠. 정확하게 한다는 말인데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추정한다는 것이. 요거 하나만 적어 놓을까? 오른쪽에 적혀 있네. 바로 오른쪽 페이지에 216페이지 감가상각 방법, 내용연수, 잔존가치의 변경은 추정의 변경이다 라고 해설이 적혀 있지. 여기 빨간 줄 한번 꺼 놓읍시다. 추정의 변경이란
회계는 여러분 참고로 추정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대손충당금도 추정이었고요. 순실현 가능 가치도 추정이었어요. 걔네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겠지. 근데 추정한 금액을 바꿀 때는요, 우리 요런 말을 씁니다. 전진법이라고 써요. 좀 가로치고 써놓으세요. 추정의 변경 밑에 가로치고 전진법 이렇게 써놓자. 재무제표를 우리가 발행했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몇 개년치를 발행을 해놓죠. 아까 우리 재평가 인정하면서 봤듯이 3개년 혹은 2개년 이렇게 발행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정보가 잘못됐을 수도 있겠지. 실수로 토지가 10만 원인데 만 원으로 적어 놓은 거야. 그건 오류죠. 오류. 오류의 경우에는 소급법이란 걸 써요. 오류는 소급법이라고 해서 재무제표를 기존에 잘못된 것까지 다 뜯어고쳐라 라는 뜻의 소급법. 왜? X1년, X2년, X3년 다 고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류는 소급법인데 회계의 추정 자체는 바뀔 수 있지. 당연한 거지. 예상 판매 금액과 예상 판매 비용 오늘이 다르고 내일 다르고 당연히 내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지. 대손 회수 가능 비율, 회수 가능 추정액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다르겠지. 그걸 오류라고 볼 수 없겠지. 추정이 다른 걸. 그래서 추정의 변경은요, 전진법이라고 해서 올해 말에 그냥 반영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었어? 손실충당금. 올해 추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초 걸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바뀌는 그만큼만 바꾸는 거였지. 손실충당금 뿐만 아니라 우리 재고자산 평가충당금도 똑같았지. 왜요? 왜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했어? 얘가 자체가 추정이기 때문이에요. 얘 자체가 확정 금액들이 아니었잖아. 왜? 우리 대손충당금 할 때 확정은 기중에 확정된 거 까는데 기중에 확정된 거 까고 기말에는 추정해가지고 요만큼 못 받을 수 있을걸? 요만큼 팔았을 때 좀 이게 좀 안 될걸? 하는 껄이잖아. 껄. 그러니까 얘네는 신뢰성 있게 추정을 했다면 걔들은 변경될 수 있고 추정의 변경은 소급해서 다 고칠 필요는 없다. 대손이 확정됐다고 해서 기초재무상태표를 바꿀 필요가 없죠. 왜? 우리 2만 원으로 추정했다가 대손이 2만 5천 원 났었다며. 어떻게 했었어? 그냥 비용 처리했지. 기초재무상태표 자체를 바꾸진 않았지.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한다?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적용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오류일 경우는 어떡하냐? 소급해서 조정한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요 정도만 좀 적어 놓으세요. 그 해설 옆에. 알겠죠? 자, 그러면 감가상각의 변경인데 100만 원에 구입했고, 오케이. 내용연수 5년에 잔존가치가 20만 원이래. 기계장치를 정액법으로 상각한다라고 돼 있네. X1년과 X2년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너무 쉽네. 100만 원에서 20만 원 빼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얼마다? 80만 원이다. 정액법으로 상각하니까 16만 원씩 상각되겠네. X1년, X2년에 16만 원. 16만 원. 이게 감가상각 B일 거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여기가 32만 원이 될 거고 여기가 감가상각 누계액이 될 거고 그리고 장부금액은 얼마가 되겠어? 100만 원에서 16만 원 뺀 84만 원이 될 거고 100만 원에서 32만 원을 뺀 68만 원이 되겠다. 그치? 이게 뭐야? X1년 말, X2년 말이죠. 그럼 X2년에 1월 1일에 감가상각 방법을 연수합계법으로 바꿨대. 아, 그럼 X2년에 정액법 말고 연수합계법으로 바꿔버렸대. 우리가 이때를 대비해서 뭘 공부했지?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던 거지. 장부금액에서 뭘 뺐어? 잔존가치를 뺐지. 해서 뭘로 했었죠? 잔존 내용연수로 계산을 했었지.
이게 뭐 빼기든 더하기든 뭐 뒤에 얘를 잔존 내용연수로 계산했었잖아.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연수합계법을 해보자고. 곱하기가 아니겠지. 뭐라고 해야 되냐? 부호? 뭐 여튼 요렇게 되겠지. 요걸 구해보면 X2년 1월 1일의 방법을 변경했다라고 하면 X2년 말 기준으로 연수합계법을 계속 해오고 있어야 되는 거다. 그지? 그러면 X2년 감가상각비는 84만 원에서 빼기 20만 원 해서 잔존 내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5년에서 1년 뺀 4년이니까 4년에서 4년. 그러니까 1, 2, 3, 4 더하면 10이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분의 4가 X2년의 연수합계법으로 변경했을 때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예요? 64만 원에 이렇게 얼마 되는 거? 25만 6천 원이 되는 거지. 감가상각 누계액은 25만 6천 원 더하기 16만 원인 41만 6천 원이 될 거고, 장부금액은 58만 4천 원이 되겠지. 이게 어떤 경우? 물음위의 연수합계법으로 변경한 경우. 뭐가 바뀌었어? 얘랑 얘가 바뀌어버렸지. 자, 그러면 연수합계법으로 요걸 변경한 경우가 아니라 방법을 변경한 경우가 아니라 만약에 X1년도 요대로인데 정액법은 그대로인데 내용연수만 바꿔버렸대. 뭐를? 총 내용연수를. 잔존 내용연수가 그럼 몇 년이 되겠어? 8년이 되겠네. 9년 중에 1년 지난 거잖아. 원래 얼마였다고? 5년이었, 원래 5년이어서 원래 84만 원 빼기 20만 원. 원래 정액법 상각을 할 때 4년 이렇게 했다고. 왜요? 5년에서 1년 하고 나서 잔존 내용연수가 4년이었는데 이게 9년이래. 그러면 잔존 내용연수가 4년이 아니라 8년이 되겠지. 그럼 84만 원 빼기 20만 원에 나누기 8하면 여기가 8만 원이지.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24만 원이 될 거고 장부금액은 76만 원이 되겠네. 이게 뭐라고? 물음 3, 물음 2, 물음 3. 잔존 가치가 변할 수도 있겠다. 잔존 가치가 변할 수도 있겠다. 물음 4에서 잔존 가치가 변했대. 그런 경우 얘도 똑같겠지. 아까 84만 원에서 잔존 가치가 변한 거지. 요렇게. 그리고 내용연수 여전히 4년이지. 그러면 74만 원 나누기 4니까 여기가 18만 5천 원. 여기가 34만 5천 원. 여기가 65만 5천 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오른쪽 페이지 보면서 봅시다. 페이지 보면서 보기에는 너무 다 해버렸네. 그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내용연수가 바뀌던 잔존가치가 바뀌던 감가상각 방법이 바뀌던 걔들은 다 어떻게 적용하는 거야? 전진적으로.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지?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빼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다? 잔존 내용연수를 하는 거다. 그렇게 좀 보면 되겠다. 그죠? 감가상각 회계 처리는 안 해도 되지. 다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그치? 금액을 구하는 거지. 회계 처리는 변하지 않는다. 자, 다음 문제 보죠. 문제 3번. 우리 재평가인데. 자, 보도록 합시다. 재평가를 보자. 여기까지 보자. 재평가. 자, 15만 원 출자해서 회사를 설립했대. 설립과 동시에 토지를 취득했대. 그러면 자본금 15만 원, 차변에 토지 15만 원이 적혀 있겠다. 토지에 대해 재평가 모형을 하기로 했고 X1년 말에 12만 원이 있대. 일단 X1년 말에
회계 처리를 하래. X1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X1년 초도 한번 해보지 뭐. 여기에 그러면 차변에 뭐가 나와? 현금 15만 원. 자본금 15만 원인데 이 현금으로 뭘 취득했다고요? 이 현금으로 자산이 감소하면서 토지를 취득했다. 토지를 15만 원어치 취득을 했다. 자산이 증가하겠지. 근데 X1년 말에 토지의 공정가치가 얼마다? 12만 원이다. 토지가 감소하는 거지.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에 토지가 감소하는데 스타팅 포인트가 빵이지. 취득 원가에서 시작해서 내려가지. 뭘로 내려가? 당기손익으로. 그러면 재평가 손실로 내려가는 거지. 뭐라고요? 당기손익. 으악! 여기가 당기손익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왜 요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재평가 모형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원가 모형인 경우에는 재평가 손실이고 이익이고 잉여금이고 안 한다, 그치? 그럼 계속해서 X2년 말에 공정가치가 11만 원인 경우, 14만 원인 경우, 17만 원인 경우 회계 처리를 한번 수행해 보세요 하네. 그럼 11만 원인 경우에는 토지가 결국 자산 관점에서 봐야지. 토지가 얼마가 된다고? 13만 원이. 그럼 지금 2만 원인데 12만 원 맞지? 12만 원인데 11만 원으로 내려갔대. 그러면 토지가 만 원이 내려가야지. 근데 지금 포인트가 어디야? 원래 포인트가 스타팅 포인트가 15만 원이니까 그 안에서 노는 거는 당기손익이지. 재평가 손실. 계정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기손익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이게 14만 원일 때는 12만 원에서 2만 원 증가한 거니까 토지가 2만 원 증가해 줘야겠지. 그럼 이 증가하는 건 OCI가 아니지. 스타팅 포인트 15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재평가 이익 이렇게 당기손익을 인식해 준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14만 원도 아니고 17만 원까지 X2년 말에 쑥 올라갔대. 그러면 토지가 12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5만 원 올라갔으니까 15만 원에 도달하는 포인트인 이 기존에 인식했던 재평가 손실 금액까지. 그러니까 스타팅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우리 뭐 적어놨었지? 이렇게 이 금액이 뭐였지? 기존에 인식했던 손실을 다 이익으로 돌릴 때까지였지. 얼마로 돌려? 3만 원을 다 돌려. 그리고 재평가 잉여금으로 기타 포괄 당기손익, 기타 포괄 손익으로 여기가 3만 원 인식했었으니까 3만 원 인식해주고 OCI가 2만 원이 되는 거지. 여기가 슉 올라간 거지.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된다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항상 봐야 돼? 누계 관점, 자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지. 심지어 수익과 비용도 누계 관점으로, 이익잉여금 관점으로 보고 기타 포괄 손익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지.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관점으로 보고 이익잉여금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지. 항상 회계 처리는 자산 부채 자본을 봐야 되지 수익 비용을 먼저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봐야 된다. 자, 그리고 물음 3에 토지가 17만 원인 경우, 요 경우다, 요 경우. 그러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는 2만 원이 저장되어 있다. 왜? 토지가 15만 원이었으니까 그 위에 올라간 17만 원까지지. 그 경우 3월 1일에 18만 원에 처분한대요. 18만 원에 처분한대. 그러면 3월 1일에 얼마에 처분하는 거야? 18만 원에. 현금이 18만 원. 근데 토지 얼마라고요? 17만 원이라고 적혀 있다고. 그럼 얘가 유형자산 처분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10,000원 이렇게 적히는 거지. 그리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회계 처리가 하나 있는데 뭐가 있다고? 재평가 잉여금인 OCI를 이때 적히는 게 AOCI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자본 계정이지 얘는 포괄손익 계산서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지. 재평가 잉여금을 이 왜 오케이. 재평가 잉여금 20,000원을 어떻게 한다고? 이익 잉여금으로 돌려주는 요놈이 존재한다. X 1년 말에 얼마였지? 17만원인 경우 물음 3을 보자. 17만원인 경우 X 1년 말에 12만원의 토지가 있었고 현금은 빵원이 있었어. 왜? 처음에 자본금이 15만원이었거든.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 3만원. 왜? 재평가 손실이 일어났거든. 이렇게 적혀 있었어. 여기도 12만원. 그래서 요거를 좀 보면 포괄손익계산서에 재평가 손실로 마이너스 12,000원이었던 거고 여기까지의 12,000원 아니지 3만원이 적혀 있었던 거고 여기에 있던 누적액이 여기까지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얼마였어? 마이너스 3만원. 기타 포괄손익 없이 총 포괄손익도 마이너스 3만원이었던 거지. 그런데 X 2년 말에 얼마까지 올라갔어? 17만원까지 올라갔어. 토지가 17만원까지 올라갔어. 그래서 자산금액이 17만원이 됐는데 이익잉여금이 얼마가 되는 것까지는 빵이 되는 것까지는 뭘 인식해라? 재평가 이익을 인식해라라는 거지.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빵이 된다는 거지. 여기가. 그러고 나면 여기가 플러스 3만원이 되는데 이것까지가 아니라 더 올라갔지. 17만원까지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17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여기가 15만원이고 여기가 2만원 이렇게 되는 거지. 17만원. 그치? 그리고 여기가 얼마가 돼요? 2만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보자. 12만원에서 17만원까지 자본이 증가한 이유가 당기순이익에서 3만원, 기타 포괄손익에서 2만원. 이해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팔았어. 얼마에 팔았어? 현금 18만원에 팔았지? 18만원에 팔았어. 18만원에 팔았어. 그리고 자본금은 여전히 15만원이고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나오는 거지. 여기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10,000원 발생하지. 재평가는 없지. 근데 선택적인 회계 처리를 한다는 경우와 안 한다는 경우가 있을 건데 선택적인 회계 처리를 한다면 여기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만 적히나? 이게 안 적힌다고. 왜? 재분류 금지 항목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3만원 안 적히고요. 여기에 10,000원 이렇게 적혀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빵 2만원 아니지 미안합니다. 3만원이 되겠지. 지금 기존에 원래 선택적 회계 처리를 안 했으면 1만 2만 해서 18만원일 건데 이렇게 돼 있을 건데 근데 선택적으로 얘를 올려버렸으니까 이익잉여금이 3만원 재평가 잉여금이 빵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재평가를 본 거다. 참고로 다음 페이지부터 좀 봅시다. 우리 금방 했던 회계 처리 현금을 팔았어. 현금을 받고 토지를 처분한 회계 처리가 있었는데 재분류를 금지했을 때 대체하는 회계 처리가 얘네였어. 근데 만약에 재분류를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꼭 해야 된대. 그러니까 재분류를 한다는 의미는요. 얘를요. 얘로 재분류를 한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재분류를 금지한다는 건 뭐라고? 얘를 여기에 얹지 말고 즉각적으로 이익으로 반영하라는 게 재분류 금지 항목이고 얘를 이익을
거쳐서 이익잉여금으로 결국 얘는 집합손익 해가지고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지. 결국은 들어가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나 재무상태표상은 같다. 아까 대체하지 않는 경우 보지 말고 대체하는 경우, 우리 선택적으로 대체하는 경우였지. 요게 선택적인 회계처리. 이게. 자, 이게 미안. 너무 빠르지. 여기부터 보자. 미안. 천천히 할게. 자, 대체를 하지 않았대. 않았다고 하면 우리 아까 이렇게 된다 했잖아. 대체를 하지 않는다며. 여기 이익잉여금 10,000원 뭐예요? 얘가 이익잉여금 10,000원이고 재평가잉여금 20,000원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근데 대체를 하면 20,000원이 여기에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30,000원 빵원 되겠지. 그런데 대체를 하는 경우와 재분류 금지인 경우와 재분류를 하는 경우에 뭐는 똑같아? 결국 수익 비용은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게 돼 있지. 그러니까 여기 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분류를 해도 이 이익이라는 게 다시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본의 구성은 같지. 그러니까 재분류하는 개념은 뭘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토지에다가 여기에 재평가잉여금 이렇게 써봐. 재평가 쓰면 이게 20,000원이었다 쓰면 이게 30,000원 되잖아. 이렇게 하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왜 똑같은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요? 뒤에서 보자. 재분류를 하던 하지 않던 어떻게 된다고? 아무 당기손익이나 포괄손익계산서에 영향이 없다고. 그런데 재분류를 하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증가하지.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지. 앞에서도 우리 뭐라고 했지? 여기 이 재평가잉여금 올라갈 때는 OCI, 내려갈 때 마이너스를 해놓은 이유가 뭐라고? 당기순이익을 급격하게 올리는 걸 좀 막기 위해서라고. 이해되죠? 얘도 재평가가 이만큼 돼 있어. 팔아버리면 당기순이익이 이만큼 증가하겠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지. 자의적으로 좀 하지 말라는 거다. 그래서 재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는 재분류 금지 항목이에요. 근데 재분류하는 경우를 보여준 거야. 재분류하는 경우 개정 과목도 존재는 한다. 이렇게까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빈칸 채우기 한번 해보죠. 양가로 1번 유형자산 무슨 목적이다? 무슨 목적? 사용할 목적이다. 유형자산은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다. 양가로 2번 자가건설에 의해 취득하게 될 때 건설을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지출된 모든 비용을 처리하는 미결산 계정이니까 건설 중인 자산이다. 그지? 자, 양가로 3번 감가상각비란 사용기간에 걸쳐 비용을 배분하는 거다. 그치? 비용을 배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라는 거지. 답은 배분하는 과정이겠지. 양가로 4번. 이거 너무 쉽네. 감가상각 대가상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 그지? 그 다음 양가로 5번. 땡땡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이나 사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생산량. 내용 연수겠지. 자, 얘네 세 개는 뭐의 변경이다? 추정의 변경이다. 추정의 변경. 그렇기 때문에 얘네 괄호 열고 전진법. 그치.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언제 때부터 시작한다? 사용 가능한 때부터. 그러니까 건설 중인 자산은 사용 가능하지 않으니까 얘는 상각하지 않는다. 양가로 8번. 유형자산의 측정 방법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양가로 8번. 내려가. 양가로 8번. 유형자산의 측정 방법은 선택할 수 있는데 원가 모형은 뭐를 재무상태표하고 재평가 모형은 뭐를 한다? 원가 모형은 장부금액, 재평가 모형은 재평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공정가치라고 좀 써야 돼. 알겠지? 재평가 금액 이렇게가 아니라 공정가치로 표시한다. 양가로 9번.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증가된 경우 기타 포괄손익, 감소된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알겠죠? 양가로 11번.
유형자산을 언제 처분합니까?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 처분하는데 처분손익은 순매각금액, 즉 매각금액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 차이로 결정된다. 장부금액은 처분일까지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을 말하는 거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복습 좀 하고 마무리하죠. 오늘 유형자산부터 했다, 그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부터 재평가, 처분 이렇게 3개 봤었다. 자, 감가상각이라는 건 요소가 3가지가 있는데 감가상각 대상금액과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방법이 있다.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라는 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더라. 내용연수라는 건 회사가 예상하는 사용기간이더라. 그지?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은 회사가 사용하는 그 형태가 있을 건데 그 형태를 반영한 방법으로 해라. 근데 그 반영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정액법이 있고 연수합계법이 있고 생산량, 자, 차례대로 하자. 정액법이 있고 생산량 비례법이 있고 연수합계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뭐 이런 게 있다. 근데 정액법이라는 게 가장 널리 많이 쓰이고 얘가 일정한 금액을 쭉 가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이트 라인 뭐 이렇게도 쓰였고 생산량 비례법은 어떻게 한다? 생산량만큼만 사용한 만큼만 해주는 애들이더라. 얘네 셋 연수합계법, 정률법, 이중체감법은 체감잔액법이라고도 쓰이는데 감가상각 금액이 요렇게 처음에는 크다가 점점 작아지더라. 요런 방식을 채택하는 애들이더라 라고 봤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마무리하고 나서 유형자산의 재평가를 봤는데 원가 모형에서는 감가상각만 하고 나면 기말 장부금액이 딱 나와서 끝나는데 재평가 모형은 감가상각만 하는 게 아니라 기말에 뭘 해라? 공정가치를 측정을 해서 기말에 좀 보여줘라 라는 거였지. 왜? 정보 이용자들이 조금 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근데 그 유용한 정보라는 걸 얻기 위해 좀 비싸기 때문에 재평가 모형과 원가 모형은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 넘어갈 때는 니들 마음대로 넘어갈 수 있는데 재평가 모형에서 원가 모형 갈 때는 니들 마음대로 넘어가지 마라는 것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했었죠. 그리고 재평가 모형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 요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결국은 재평가 모형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는데 요 올라갈 때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내려갈 때는 당기 손익으로 회계 처리하는데 근데 쌤 그럼 OCI NI 아닙니까? 누적액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이전에 인식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감소액이 있다면 이 감소액만큼은 다시 NI로 인식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전에 인식했던 뭐라고 돼 있어? 그러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 잉여금 잔액이 있다면 위에 잔액이 있다면 이까지는 OCI로 깎아 내려가줘라 라는 거였다. 그지? 요런 개념 설명도 했었다. 그리고 재평가 잉여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기타 포괄 손익의 개념인데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건 새로 접근했었죠. 자본의 총 2가지의 개념이 있었는데 주주와의 거래가 있었고 영업활동의 거래가 있었다. 근데 알고 보니 영업활동은 당기 순이익만 있는 게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게 존재하더라. 그렇지? 요런 게 존재했다는 거지. 근데 얘네는 마감 회계 처리라는 걸 통해서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잉여금을 갈 때 마감 회계 처리로 전부 없애주는 회계 처리인데 얘네는 인식할 때부터 처음부터 재무상태표에 딱 하고 자본의 자리를 잡더라. 뭐처럼? 얘네처럼. 근데 단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해 주는 이유는 뭐야? 영업활동이니까 표시만 해주는 거지 얘네는 마감 계정도, 그러니까 임시 계정도 아니고 쌓아가는 영구 계정인데 재무상태표에 바로 표시가 되는데 마감분기도 필요가 없는데 포괄손익계산서에 끼워 넣어서 보여준다 라고 했었다. 그리고 유형자산의 재평가는 재분류 금지 항목이기 때문에 얘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얘가 일로 갔다가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익잉여금으로 선택적으로 갈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뭐만 표시해 주는 거야. 그냥 재무상태표에 우리 이 정도의 평가 이익 포괄손익계산서 맨 밑에 이 정도의 평가 이익이 있었어 라고 표시해 주는 거지 당기손익으로 흘러 들어가지 말게 좀 방지를 해 놓은 거다. 이런 것도 이야기했었죠. 자, 오늘 이야기했던 개념 좀 잘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208페이지 위에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우리 봤었잖아, 그지? 요 개념 없나 보다. 미안. 자, 208페이지에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을 조금 보면 당기순손익은 이익잉여금으로 마감분기로, 기타 포괄손익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위에 밑에 출자, 배당 이런 식으로 적어 놔도 되는데 안 적었을 뿐이지. 그런 것처럼 기타 포괄손익도 그냥 적어 놓은 거야. 알겠죠? 수익 비용 계정 과목 아니고 걔 자본 계정이야. 다시 기타 포괄손익 자본 계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유형자산의 처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유형자산의 처분은 재고자산과 다르게 총액법이 아니라 순액법으로 처분이익 혹은 처분 손실만 계상하는 놈들이지. 그럼 그 처분 손익을 어떻게 계상해? 매각금액이 아니라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유형자산의 처분 손익인데, 순매각금액이라는 건 매각금액에서 처분 부대원가를 뺀 거였고, 장부금액이라는 건 얘가 중요한데 감가상각을 하고 나서 장부금액을 말하더라. 까지 오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문제 다 풀어봤죠. 연습문제 뒤에 보론 할부구입이라는 내용이 있죠. 얘는 다음 장 우리 사채를 배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와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사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